근데 책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이걸 주창하고 있으니까 네.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트럼프도 예상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박사님의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경제라는 게 될성부른 싶은 것은 숫자로 얘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저런 위대한 리더들, 마가를 외치는 저런 이제 메가를 외치는 저런 그런 리더들은 그게 맞든 안 맞든 믿고 있으면 같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아, 확신과 신념을 그렇죠. 가지고 확신과 신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시진핑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우기잖아요. 내수 성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가계가 미국 가계가 갖고 있는 명목소득 금액이 최근 금액을 보시면 25조 달러입니다. 25조 달러 정도 돼요. 명목 GDP가 29조 달러인데 거의 대부분 그 소득 기반에서 소비가 나오면서 이루어진 구조죠. 25조 달러인데요. 미국이 자기네 제조업 생산, 그러니까 노동자들 다 떠나갖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게을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끌어당겨가지고 제조업 생산을 풀 캐파로 최대한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돌려서 생산할 수 있는 총 규모가 얼마냐면 5조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그러면은 돼요? 물론 미국은 서비스업 소비 국가이니까 서비스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래서 이제 60% 서비스업 한다고 치고 40% 정도는 이제 그 상품에 쓴다고 쳤을 때 25조 달러에 40% 정도 하면 10조 달러잖아요. 그럼 10조 달러인데 그런데 내수에서 만들 수 있는 건 5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 밖에 가서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걸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그렇게 살린다고 해도 노동자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있고 생산 캐파가 안 되면 매년 적어도 5조 달러 정도는 항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기묘하게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최근 이제 급등락이 있긴 하지만 3조에서 4조 후반대 정도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만큼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 때는 항상 성장주,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든, 민주당 때는 항상 신재생. 이거를 외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사실은 거의 직간접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산업 키우기 전략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산업은 돈을 품는 만큼 많이 커지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커지는 만큼 제조업이 뭐죠? 미국 제조업이라고 뭐 별다른 거 있는 줄 아십니까? 화학, 인쇄, 뭐 3D 프린팅, 그 다음에 목재 가구, 금속 이런 산업들인데 그런 산업들은 자기가 미는 산업에 돈을 쓸 때는 그 산업은 올라가는데 그 산업, 나머지 산업들은 다 후퇴를 하고 고용이 실제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네트로 하면 사실은 항상 제조업의 어떤 생산의 비중,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GDP의 10%도 안 돼요. 고용의 비중은 어떠냐? 고용자 총액,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은 8%도 안 돼요.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8%에서 이제 반도체, 트럼프가 반도체를 키우니까 9%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비반도체 산업들에서 고용이 또 빠져요. 그러면 여기서 메꾸고 여기서 메꾸면서 그러면서 짬뽕으로 하면 결국 또 8%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일기 때도 특징적이었던 게 자기가 밀었던 산업에서 일자리가 조금 늘었던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표명을 하죠. 언제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면 화학 산업이 늘었다, 인쇄 산업이 늘었다, 전통 제조업 산업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감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판단이고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이 10년적으로 믿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랑 대선 캠페인에 요약을 해보면 사실상 이 기간이 잠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제조업이 커져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90년대 후반처럼 산업혁명과 같은 신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내수에서 산업이 부강해지는 흐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아픔을 그렇죠. 감내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거밖엔 길이 없다. 네, 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지만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그림에서 지금 중국 차단의 그림은 제가 시점까지는 이 시나리오에서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역 차단은 좀 빨랐어요. 원래는 이제 하반기쯤 들어서서 시행할까 싶었는데 네. 그게 너무 빨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차단을 함과 동시에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미국 소비자들도 가성비 측면에서 월마트가 너무 중국산 제품들이 싸게 잘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비싸져도 살 겁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일단은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제로 그게 어디서 보냐면 신차가 요즘에 미국에서 안 팔려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비가 조금씩 줄기 시작할 거고 그 관련된 산업들은 나중에 가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 못해서 아예 못 사게 되는 경우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점에는 GDP 마이너스가 1분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분기까지도 될 수 있고 3분기까지도 약세인 상황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경기 패러다임이 빨리 돌아설 줄 알았지만 캠페인에서 외쳤던 거는 사실은 그냥 약간 쇼오프가 더 강했던 거고 네. 실제 시나리오는 이거를 다 잡고 그리고 나서 TCJA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세금 감면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안 되죠. 재정이 부족해요.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CJA를 일단은 만기를 갖다가 더 연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 또 논의를 의회라 할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를 매겨놓고 그다음에 불안한 요소를 갖다가 충분히 만들어내면 의회는 압박을 받습니다. 침체가 오는데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고 트럼프가 협박을 할 테니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페드한테도 충분히 금리 인하라는 명분을 더 세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지금 연방정부에 상업은행들의 BIS 비율을 낮추는 정책이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예전에 도드 프링크라고 우리 이제 위험 투자 자본 비율을 적정하게 지키면서 위험 투자 하지 마라고 서프라임 때 만들었잖아요. 그걸 트럼프 일기 때 좀 다는 아니지만 좀 기준을 많이 낮춰놨어요. 대출 막 해주고 우리가 못 해주는 연방 정부가 못 해주는 대출을 갖다가 돈 이제 정부 투입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실업자들한테 요건이 해당되면 아주 저리로 대출을 니들이 해줘. 그 역할을 해주는 법안을 근거로 하는 것들을 지금 연방정부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수에는 협상 전략을 이렇게 침체를 만들 것처럼 공포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거 빨리 통과시켜. 의회와 행정당국한테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은 결국에는 침체의 어떤 시나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는 미국 편에 설 사람들 누구야라는 소팅을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정책을 갖다가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압박을 해줘서 결국 끌어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정책을 갖다가 일단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면 당연히 경제는 점프업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위대해. 역시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살려냈어. 이런 표현을 할 것이고 지금 이 얘기의 끝의 결말을 제가 잠시만 언급해드리면 당연히 우리는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건너뛴 2선이니까 대통령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정헌법에서 물론 2번 이상을 못하는 특히 그러니까 연임을 하는 케이스를 얘기해서 8년을 못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수정헌법은 사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6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 초반으로 오면서 거의 5번 이상의 큰 개정이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요?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째 트럼프 3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적 사례와 수정헌법에 고칠 수 있는 절차를 보면은 사실상 지금 의회를 만약에 장악하는, 그러니까 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 장악과 외부적으로는 국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소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악에 대한 딜의 협상 그 스킬을 봤을 때 의회 장악을 지금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3기까지도 저는 열어는 놔야 된다. 저는 신이 아니니까 100% 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열어놔야 된다.
이게 이러한 시국과 국면이 4년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이제 네. 제목도 트럼프 패닉인데 네. 어쨌든 뭐 1장부터 9장까지가 계속 트럼프인데 저는 박사님께서 트럼프 같은 위대한 리더는 이라고 말씀하신 게 귀에 박혀가지고 네네. 정말로 진심으로 트럼프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국가를 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국가적인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 경제학적 그다음에 행정적 그런 절차를 통해서 원칙에 맞게 준수해야 되는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는 끝났어요. 그 세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걸 트럼프가 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깰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기저에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기존의 방식, 경제 정책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못 살아. 왜냐? 미국도 똑같아요. 이민자들이 있긴 하지만 내수에서 만들어지는 자연 순중의 인구, 노동자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 인구, 그다음에 공장 이 두 가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두 개가 미국은 다 감소하고 전세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그 전에 케인즈가 얘기했던 뭐 오스트리아 정통학파가 얘기했던 돈을 풀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금리 조절 이거 안 통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우리 경제학적 논리는 뭐죠? 항상 지나고 본 후행적 결과를 계량으로 분석해서 그걸 이론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달러가 패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오너십 갖고 있고 패권도 충분하고 패권은 뭘 말하면 충분히 쓴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뭐라고 해도 쓴다는 거죠. 미국을 욕해도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 패권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거 선거 많이 보잖아요. 내가 조금 잘 나가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 그러면은 어떡하죠? 편 먹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예. 그래서 쫙 세를 끌어모으죠. 그거를 위한 작업이 전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거래 차익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런 요소가 매수 수요, 그러니까 결국 패권은 수요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수요까지 비트코인에다 얹히면 사실은 더 이상 중국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저한테 이제 여쭤보신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있었지만 상업은행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명확한 거예요. 논리성도 있고요. SBB 사태 때 돈이 없어서 SBB가 파산에 이를 지경까지 갔나요? 아니죠, 그건. 그 자산을 다 팔면은 예금을 다 인출하는 사람들한테 응대해주고도 남는 돈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국채였잖아요. 국채였기 때문에 이 국채를 바로바로 팔 수 없고 핸드폰으로 뽑고 있는 사람들한테 잠시 기다려봐. 우리 국채 딜 시장에서 팔고서 돈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전략 자산 비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현금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돈을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비축해 놓는다는 거고 그거는 회계적 기준을 정부 입장에서도 만들고 네. 정부 입장에서 회계적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민간에서 회계적 기준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초석이 된다는 표현이고 그럼 상업은행들도 회계적 기준이 마련이 되면 비트코인을 이제는 발행하는 ETF를 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현물을 갖다가 보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상업은행들은 이제 예전에 이미 도드 프랭크 이전부터 사실은 그 위험 투자 특히 주식 자산 같은 거를 구매를 못 하게 돼 있지만 그건 현금화가 빠르긴 하죠. 그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하면 돈을 충분하게 빨리빨리 현금화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리스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패러다임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그게 결국 또 달러 패권에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계산으로 접근한 것이다. 저는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예전에 물론 뭐 박사님은 어딘가에서 트럼프 당선 전에 비하면 지금도 벌써 떨어졌다고 해도 2배 정도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곳까지는 못 가고 지금 지지부진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데 박사님은 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가격의 패턴은 항상 우리가 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요소가 당선된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경제금융 분석가인데 온통 그 동네에 계시는 이제 그 이웃집 어르신이나 아주머니들이 비트코인 지금을 사야 되는데 다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하구나. 그때 이제 많이 느꼈었고, 왜 위험하다고 그전부터 저는 느꼈냐면은 정책이 잘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상업은행들의 돈 흐름을 좋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의 목표 수단은 달러를 위한 것이지 암호화폐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다만 암호화폐 추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면 투자하셨던 분들이 또 댓글로 너무 많은 욕을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암호화폐를 써서 암호화폐의 위상을 높이는 건 맞지만 암호화폐를 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상업은행들의 그 체계와 달러 패권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미 좀 반영이 됐구나.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나오려면 모멘텀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면 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일단 그들도 비축한 다음에 이거는 민간까지 전부 말씀드린 겁니다. 상업은행들까지 전부 보유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올 때 다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지 지금 무조건 안 하던 거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해서 뭐 30만, 40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닐까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큰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이게 어쨌든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박사님도 동의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는 장기로 보면 횡보로 봅니다. 아, 장기 횡보로 네, 보세요? 아주 장기 10년 이상의 그림을 보면 계속 횡보하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완만한 우상향은 맞지만 이게 이제 지금처럼 최근의 가격 변동처럼 갑자기 2배, 3배, 4배 이런 흐름이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정책들 방향성들이 이제 구체화될 때마다 조금씩 약간씩 올라가는 계단형의 그런 패턴으로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지자는 지금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이게 형성된 거고 트럼프의 전략자산 비축은 사실 다음에 다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른 이제 대통령 특히 보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대통령 와서 이 법안을 또 없애면 그건 또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트럼프 3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전망을 내주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하면 네. 최근에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네. 미국에 네. 그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 만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 물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 네. 잠시 거쳐가지만 결국 그게 뭐 네. 폭망을 하거나 그쪽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일기 때도 보셨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안보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이제 대출과 그 다음에 TCJ를 통해서 계속 내수 부양을 하고 근데 이 계산의 틀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요. 관세를 매겼는데 호응을 안 해. 안 하면요. 그냥 관세를 매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수 부양을 위한 돈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4년의 임기 동안 대략 추산을 해보면은 관세로 보편 관세 10%만 매겨도 전 세계 다 매겨도 4조 5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만약에 다른 국가들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면 우린 그거 가지고 내수 부양 재정에다가 TCJ에다가 쓸래 라는 계산 기법인데 트럼프의 단점이 있어요. 정책을 시행하는 그 시행 능력과 네. 그걸 추진하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도 딜을 해서 억셉트 시키는 그 능력들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정책이 연속적으로 계속 카드가 나올 때는 멈추지 않고
그가 이야기한 방향대로 형성이 돼요. 즉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다가도 2분기, 3분기 지나가지고 대규모 금융 완화책을 해주면 주가는 언제 그랬는 듯이 점프업을 그냥 전고점을 뚫어버릴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부양책을 항상 그때도 이제 단점이 뭐냐면 TCJ를 하나 딱 가져오고 나서 모든 내수부양에 관련되는 정책들, 재무부의 정책들을 사실 어느 정도 디테일 요소들을 맡겨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한 방향을 큰 틀을 믿고 가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참모들이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그걸 믿고 한번 가면은 위대한 리더니까. 뭐 배팅한다. 네, 맞아요.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항상 초기에는 강력한데 그 다음번 미세조정 카드, 그 다음 정책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효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려하던 사항들, 특히 인플레는 당장에 반영은 안 되지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은 반영이 서서히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이고 CPI도 서비스업 위주이기 때문에 상품에는 반영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죠. 비중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늦게 반영이 되는데 늦게라도 반영이 되는 순간 그 다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과 다음 카드 정책이 이번에도 없어요. 지금 중국 차단, 그 다음에 완벽한 트럼프 관세, 그 다음에 트럼프 상호무효법 제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완화책은 무엇인지는 그냥 내수에다 돈 풀면 돼. 유가 안정시키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카테고리가. 그래서 그 다음 카드가 없을 때는 항상 무엇을 나타내면은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을 하죠. 50%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안 좋아지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1기 때도 우리가 19년도쯤에 중국에 직접 가가지고 다시 무역협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해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완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본다면 초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중기쯤에는 너무나 세상이 다 부자가 될 것 같은 평화로움을 느끼지만 후기에는 부작용이 항상 따랐던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책에 보면은 트럼프 시대에 한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의 희망을 제시하거든요. 네네. 바이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오는 그런 반사 이익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다 보니까 위대한 리더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로 이제 앞으로를 좀 대해야 할지 이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리더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벌써 거기서부터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변화의 시대이고 각자가 국제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리더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좋다고 봐요. 이미 이제 현대차에서 반응을 했던 것처럼 이건 기업이 스스로 하는 문제이고 기업이 국가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의 부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업들끼리 그 연합을 형성해서 딜을 할 수 있고 그 채널의 통로는 무한히 열려 있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갖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의 딜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제적이고 액티브하고 무섭지만 그에 대한 후폭 왜냐면 그 전에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모두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투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매출이 그만큼 안 일어나면 이거 영업 재무제표 이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행태의 변화 그런 행태를 유지시켜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먼저 줄 거를 확실히 주고 받을 것을 받아야 되는 이미 트럼프도 여러 가지 손짓을 했어요. 우리 가스관 참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현대차에서 직접 얘기를 했고 의회연설에서 우리나라에 그 정도면 러브콜을 보낸 거나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는 몸짓을 보내는 거고 중국은 딥시크를 통해서 계속 부양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딥시크의 가장 메리트는 뭐죠? 질적으로는 저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성비가 최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디램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도 자꾸 두 개가 목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시장을 잠식하고 싶은 것도 있죠. BYD를 팔고 싶잖아요. 너무 팔고 싶잖아요. 저가형으로 마치 렉서스의 고급 차량을 갖다가 미피아 9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똑같이 시트 모양, 포지션, 차 모양 그리고 앞에 그릴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가격은 수천만 원 싸게 팔면서 우리나라를 잠식해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러브콜을 보내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기업가들 입장에서 기술이 됐든 자신의 경쟁력 요소를 충분히 안다면 어느 곳에나 딜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투자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관세는 정말 누구도 못 피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의 변동이 커지는 게 사실은 밑에서 누군가 막아줄 것 같은데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막아줬는데 정부하고 패드 결국 이 흐름에서 정부는 난 빠질래. 일단 냅두겠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그 연관된 우리나라의 산업들도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우리 내수는 사실은 최악인 것 같지만 이제 최악을 지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새로운 리더가 오게 되면 하반기에 추경 10조 원 이번에 산불 피해도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이제 합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는 내수를 어느 정도 버팀목으로 만들면서 부양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수와 관련되는 특별한 그런 기업들, 특히 우리가 관세에 프리한 자유로운 그런 기업들, 콘텐츠, 미디어 그렇죠. 이런 기업들 이미 이번 주에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그 업종. 그런 산업들은 앞으로도 더 유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수 우리가 방어주로 생각했던 이제 뭐 음식료, 식료품 이런 쪽.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작년도에 한번 휩쓸고 가서 그런데 올해도 그 현상은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김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K푸드, K팝, K컬처 자체가 계속 파고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유럽에 이미 파고들었고 미국은 이제 서서히 파고들고 있고 중국은 그동안 문을 닫았지만 자꾸 중국 스스로 오겠다고 하잖아요. 네. 만나자고 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포지셔닝을 잘 잡으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좋은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올렸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올린다는 측면보다는 재고 조정이 맞겠죠. 그러니까 재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책을 다 읽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번 다시 네네네. 박사님을 모시고 네, 이 불러만 책을 주시면. 비롯해서 네네. 정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네네. 좀 더 깊은 얘기를 네. 곧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네. 볼게요. 네. 박사님 오늘 진짜 중요한 시점에 트럼프로 인해서 장에 어느 정도 패닉이 온 상황에서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네네. 네, 저희가 이 패닉을 박사님 말씀을 중심 삼아서 중심을 잡아 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